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입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우리의 의료 복지 개혁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후에 65세 이상인과 노인이 절반이라고 하는 그 보도가 나와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2025년이면은 노인 인구 20%가 넘게 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런데 이 초고령 사회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 의료와 복지 모두 다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한 그 단계 발전 단계를 이제 살펴보면 한 4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7년도에 최초로 건강보험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단계를 해방 이후 준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77년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까지가 창업기, 그리고 89년에서 2000년까지를 성장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를 성숙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초대형 병원 중심의 자유 방위명 의료 이용 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형 병원 중심의 자유 방위명 의료 이용 체계가 초고령 사회를 만나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금년 상반기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장기보험, 요양보험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4년 뒤면은 장기 요양보험이 고갈되고 2070년이 되면은 77조 원의 적자가 전망된다. 모두 다 위기인 것이죠. 우리의 노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보 재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이르는 동안에 5.9%에서 8.2%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OECD 평균이 8.7에서 8.8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이 이런 그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상급 종합과 종합병원으로 요양급여 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 소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하죠. 문재인 케어 그 시행 이후에 더욱더 급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체에 한 133% 정도의 비용 증가가 있었는 반면에 2015에서 2020년까지는 한 149.7%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이 특히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그 수치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 변화되는 수치를 더욱더 뚜렷하게 이제 나타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상급종합, 종합병원이 급격하게 곡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양급여 비용 총액을 바탕으로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30년도에 요양급여 비용 총액을 추산해 보니까 최대 237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일본과 좀 우리가 많이 유사한 패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의료비 그 추이하고도 좀 대비를 해서 보았습니다.
대략 노인 인구 비율이 한 10.9, 10.8%이 정도 되는 시기가 일본이 1987년이고 우리나라가 2010년인데요. 이때 일본의 그 의료비는 한 6.4%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5.9%였죠. 일본이 15.7%에 이르는 것이 1997년이고 우리가 2020년 약 10년 정도 이렇게 갭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일본은 의료비가 동일하게 6.4에서 6.4%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9에서 8.4%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그것을 말하죠. 도달한 게 2005년인데 이때 당시에 의료비가 7.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8.4%를 돌파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이 일본의 수치를 그대로 대응해서 살펴보면 한 10.8% 정도 의료비가 나올 것으로 추산이 되고 일본이 2013년도에 25%가 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도가 되면 한 그 정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의료비는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즘 굉장히 여러 그 매체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고려대학교 병원도 이렇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하겠다고 합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수도권에만 한 10곳 정도가 대형 그 병원들의 분원이 설립되는 대학병원 그런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결국 지역 의료를 붕괴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왜 문제이냐? 대학병원의 병상 1병상당 상급 종합병원이죠. 그런데 대학병원 분원도 역시 비슷한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양상인데 병상 하나당 연간에 한 의료비가 3억 3,400만 원 이 정도의 그 매출을 이제 비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도 한 1억 3,600만 원. 그래서 결국 상급 종합이나 대학병원의 병상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요양급여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양급여 비용을 굉장히 늘리고 상급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그 비밀병기가 바로 PA, 진료보조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턴 선생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낮은 인건비로 많은 그 행위나 의료를 할 수 있었는데 점점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소위 말해서 PA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의사들의 역할들을 PA에게 넘기면서 거기에서 많은 그 매출을 또 비용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학병원 분원이 계속 설립되는 한 PA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노조 등에서 주장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간호사가 이렇게 의사의 일을 한다라는 비난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건보재정 위기가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병상으로 한번 일본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도의 병상, 한국의 이제 일본은 의료법에 의해서 병상을 기능별로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또는 만성기로 구분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도급성기에 해당되는 그 병상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병원이나 그런 종합병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고도급성기 병상이 벌써 2019년도에 15만 2천 개로 전체 병상의 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도에 이 비율이 한 15% 정도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고도급성기에서 많은 의료비가 발생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가지고 이 병상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의료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 수를 13만 개까지 줄이겠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병상 수가 아닌 이 진료비 점유율을 가지고 비교하면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도급성기에 해당되는 그 의료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총 진료비 점유율은 43%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4%인 그것을 줄여서 17%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현재도 많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데가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의료와 복지 비용이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각 국가가 이미 고령사회를 준비했거나 맞은 국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바꿀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급성기 기능 강화한 새로운 요양병원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을 기금화하겠다. 또 한편에서는 영구 국고 지원을 하라. 이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건보 기금화는 결국 총액계약제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한민국 모든 병원이 요양병원화 된다. 요양병원이 일당 정액제죠. 그래서 어떤 환자군별로 정해진 금액을 매일 받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과소치료, 의료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대두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영구 국고 지원을 하면 반드시 모럴 해저드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밑빠진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바꿀 것이냐. 선진국들이 이미 고령화를 겪고 해결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은 크게 1990년도에 NHS-CCA 이전,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커뮤니티 케어 액트 제정,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은 국가에서 의료를 전적으로 공급하는 그 국가 중심의 나라입니다. 1948년도에 NHS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을 다 이제 국가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죠. 전체 그 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복지는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그 민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국가는 그것을 관리하는 소위 말해서 복지다원주의 그런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이제 주목하게 되면서 어떻게든지 이 의료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1988년도에 그리피스 레포트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녹서를 발간하는데 이 녹서가 결국 이제 정부의 백서되기 전 단계 그런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990년도에 NHS Act and Community Care Act를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법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과거에 지자체에서 그 제공하던 복지 서비스를 커뮤니티 케어 제공을 위한 민간의 커뮤니티 케어 제공을 위한 조력자로 이제 그런 역할을 전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NHS-CCA 이후에 큰 변화가 지방정부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던 홈케어가 2008년에 이르니까 78%를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재가 서비스에 있어서도 1992년도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시간이 한 2%였는데 2013년도에는 89%로 급증하였습니다. 요양시설도 2014년에 한 86% 정도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 영국의 최고의 그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서던 크로스가 2012년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이제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변화를
이제 추구하게 된 것이 바로 케어 액트 201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앙정부는 CQC라는 기구를 통해서 질관리 기구입니다. 질관리 지표를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이 지표에 따라서 잘 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민간 기업이 하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제공 모델을 이제 만들고 그 이후에 영국의 모델이 바로 이런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영국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케어 단위는 걸어서 30분 이내에 일상생활권역에서 모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케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여기가 이제 중학교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의료와 주거와 개호와 생활지원과 개호 예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자체에서 있던 개호와 의료 이런 모든 이 의료기관과 환자 또는 이 노인 이런 그 수요자들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지자체는 단지 연결만 할 따름이지 실제로 운영하는 그 자체는 의료기관 주도 내지는 뭐 그런 민간 기업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그 지역포괄 케어는 2014년도에 의료개호 일괄법에 의해서 이제 현재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데 최초로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그 이슈가 제기된 것은 2003년 6월에 보고서에서 나오게 되었고 2009년도에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고 2011년도에 개호보험법,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이걸 개정해서 지역포괄 케어의 5가지 요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지원 이 서비스가 이제 지역포괄 케어의 5가지 요소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초기 모델이 의료를 상당 부분 배제하는 탈의료 모형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굉장히 그 환자 또 노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2013년도에 국민회의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의료와 개호를 일체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개호는 우리로 말하면 뭐 돌봄, 뭐 요양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담은 이제 법안 개정이 지역 의료 개호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의료 개호 일괄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현재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이제 19개의 법률이 다 개정이 됩니다. 의료법도 개정되고 뭐 다 각종 여러 가지 법들 많이 개정이 돼서 이런 의료 개호 일괄 이런 제공을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일본의 의료보험의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일본의료 2025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에서 이제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2014년 당시에 우리나라 현재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이. 그때 당시에 일본이. 요양병원 병동가 많고 그다음에 그 급성기 병상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급성기 병상과 요양 병상을 공이 다 조금씩 줄이고 대신에 회복기 병상을 많이 들린다. 그래서 소위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이런 그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치료를 마치면 즉시 이렇게 회복기 병상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를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상의 일부는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의사도 고령화를 이제 변화를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사의 취업률인데요. 위에 파란색이 남자, 그다음에 아래 주황색이 여자 의사의 취업률입니다. 여자 의사가 한 38세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2년 약 38세의 여자 의사가 이제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출산, 육아 뭐 이런 그 시점으로 인해서 좀 여자 의사들의 활동이 줄어들 반면에 남자 의사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0년이 경과한 한 75세 이 시점에 봤을 때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그 취업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년 이후에 많은 그 시니어 의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있는데 의사 시니어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의사 취업률 50% 여기에 달성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복기라든지 만성기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에서 많은 그 경력을 쌓은 의사들이 여기에 이제 은퇴 후에 가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재택의료 시설입니다. 임종을 보기 위한 재택형 의료병상. 개호의료원은 너무 많은 그 노인들이 이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요양병원, 우리로 말하면 요양병원, 병상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인력 기준을 가지고서 개호의료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8년도에 창설이 돼서 급격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 이제 2018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의료가 빠져 있습니다. 탈의료로만 일관되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죠. 뭐 의료가 빠진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좀 굉장히 성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16개 시군과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달체계 구축 모형도 거의 중앙정부 시군구 읍면동으로 국가가 다 하는 그런 아주 비효율 모델입니다. 그 영국, 일본은 이미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그 연결 역할만 하지 정부가 관주도로 이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많은 그 인력을 뽑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커뮤니티 케어는 뭐 단지 비용을 줄이기 위함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 갈 것인지는 좀 살펴볼 부분인 것이죠. 커뮤니티 케어의 재원도 문제인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비 상한제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월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요양시설이 월 한 6, 7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돌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요양시설로 갈 이유가 없는 그런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요양 그 돌봄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탈의료, 탈시설만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회 통합 돌봄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를 배제하는 내용만 있지 도대체 어떻게 의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료를 어떻게 돌봄과 결합할 것인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그 틈새를 노리고 간호법이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간호사 중심으로 간호간병 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간호협회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방문 간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방문 간호를 보면 방문 이후에 의사에게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그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새로운 뭐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초고령사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1차 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 병상 총량제, 기능 중심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이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 모형의 형태로 요양원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나. 요양이 의료와 돌봄을 포괄적으로 결합해서 제공하고 의료기관 부설로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입소도 하고 여기 커뮤니티 케어 방문 진료나 이런 거점 역할도 하는 그런 것들이 요양원이 되지 않겠나. 이것은 일본의 개호 의료원 모형을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의료 이용 체계는 급성기 병원을 좀 세분화했어요. 초급성기와 급성기, 그다음에 회복기, 그다음에 이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만성기, 그리고 1차 의료로 이렇게 기능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피라미드식 의료 전달 체계는 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들이 아주 복잡하게 발생되고 돌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전달 체계로 해서 다양한 그 전달 체계 수시로 이쪽을 갔다 저쪽 갔다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케어를 받는 그런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러한 모든 일을 하는 그 중심에 1차 의료기관이 이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이런 이용 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서 의료법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의료법하고 일본의 의료법 한번 체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전달 체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의료 제공 체제에 대한 그 챕터가 벌써 이제 한 챕터가 있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역에서 그 추진체가 바로 지역 의료 연계 추진 그런 법인인데, 이것이 또 한 챕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료 돌봄 체계 정립을 위해서 법 개정, 제도 정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법들이 정비가 되어야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을 좀 다녀왔는데 잠깐 사진 몇 개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이제 그 데이케어 이런 센터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의 강의를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하시모토 공공의료, 그다음에 일본의 그 의료 교호 아주 최고의 권위자인 산하부대 마스이 교수님과도 이렇게 특강과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제 뒤에 있는 병원이 도쿄대 부속병원인데요. 우리나라 중소병원 규모 정도로 보이죠. 일본은 절대 메가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치료 성과들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병원들이 너무 공룡처럼 거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가시와시라고 도쿄 북쪽 한 30분 거리에 있는 시인데, 지역 포괄케어 브리핑을 공무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매우 인상적인 그런 실제 1차 의료기관들 36곳이 지역 그 포괄케어의 핵심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브리핑을 이제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실제 시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이게 민간에서 지어서 운영합니다. 고령자 주택, 80세 이상 노인들이 입소하는 주택입니다. 그 주변에 거주 타원, 체육 시설이 다 있고요. 커뮤니티 키친, 이제 점심 식사를 나와서 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치과의원인데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 이 시간표를 보면은 점심 시간이 한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나가서 방문 진료를 이제 하는 것으로, 재택 의료죠,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의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보론, 접고론 이런 거, 통소재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고령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로 노인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건보 재정 위기, 수도권 대학 분원, 초고령 사회, 여러 가지 4중 위기가 우리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게 텍사스주에서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댐에 이렇게 벼랑 끝에 극적으로 구조된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의료 복지 개혁을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